안녕하세요. 오늘은 염기원 작가의 신간 장편 소설 블루아이의 일부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이 책은 2023년 중소출판사 출판 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출판된 소설입니다. 소설의 내용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방송국 촬영감독으로 취직하여 근무하다 사표를 낸 후 예전 같지 않은 삶을 사는 의욕도 사라진 이혼남인 화자가 동물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아프리카에 간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는 아프리카에서 다큐멘터리 촬영 기간 동안 벌어지는 주인공의 심리 변화, 그리고 그들이 촬영하는 다큐멘터리의 주인공 리카온의 생태계를 묘사한 것이 교차되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책 제목 블루아이는 리카온 중 한 마리의 이름이고요. 리카온은 아프리카 들개인데 하이에나만큼 비호감으로 생겼습니다. 염기원 작가가 이 책에서 동물들의 생태계 묘사한 부분을 읽다 보면 마치 그 화면이 눈앞에 펼쳐지듯이 생생하게 그려져서 강자 생존의 잔인한 부분은 인상이 찡그러질 정도로 리얼하고 인상 깊었습니다.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가의 말을 읽고 책 낭독을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물 다큐멘터리 보는 것을 좋아했다. 지필에 여념이 없던 어느 날 무심코 튼 다큐멘터리 채널에서 만난 리카온의 인상은 비호감 그 자체였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고민하다가 이 소설의 얼개가 나왔다. 장편 소설을 쓸 때 나는 보통 A4 4장 정도의 시놉시스를 만든다. 그런데 블루아이의 시놉시스는 단 2장이었다. 분량보다 중요한 건 시놉시스의 형식, 표 2장으로 정리했다. 하나는 나와 아프리카 들개 왕조의 연대기를 병렬로 정리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프리카 들개 왕조의 가계도였다. 그것이 나침반이 되어 하루 평균 38매가 넘는 원고를 쓰면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인간의 이야기, 리카온의 이야기가 교차하며 전개되는 구조다. 여기에 숨겨둔 장치가 있는데 사실 그들의 얘기, 두 종족의 서사와 연대기가 상대 종족에 대한 은유라는 것이다. 인간다움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담았고 사랑도 재부팅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넣었다. 소설 속 화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특별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보편적이다. 좌절과 절망, 단절과 고립, 그로 인한 무기력과 포기, 이별과 상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충동은 우리도 가끔 겪는 것이다. 삶의 마지막 장소로 선택한 아프리카에서 화자는 타인도 야생동물도 아닌 단독자로서의 자신을 오롯이 살펴본 뒤에 회복할 수 있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약육강식의 사회생활, 심연에 놓인 죄의식,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마저도 그를 괴롭힌 폭력이었다. 폭력은 멀리 있지 않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자연에는 폭력이다. 우리가 가진 편견과 그로 인한 갈등 역시 폭력적이다.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인간을 부품화하는 기업, 욕망을 집요하게 자극하는 천민자본주의가 그렇다. 타인을 수단으로 대하는 것은 또 어떠한가? 인류 발전의 역사가 더는 폭력과 야만의 역사가 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의 승자 독식 체계, 성장 지상주의에 가려진 빈약하고 위태로운 기반, 10대까지의 성적으로 사람을 줄 세워 성년의 삶을 결정짓는 우스운 시스템, 물질 만능주의, 루키즘,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신앙에 가까운 열중, 이런 것들이 100년 혹은 200년 뒤에는 그때까지 인류가 생존해 있다면 엄청난 야만으로 보이지 않을까. 외톨이. 블루아이는 재빠르게 몸을 낮췄다. 멀리서 트럭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관목 아래로 몸을 숨긴 채 헐떡였다. 며칠째 굶주린 채였다. 잠베지강의 지류인 러코메시강을 따라 이동하는 길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리카오는 강력한 포식자로 손꼽히지만 그것도 무리와 함께 있을 때의 얘기다. 우릉회 사파리로 피신했다가 마나풀스 지역으로 온 것도 건기라 가능했다.
강물이 바닥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나일 악어 때문에 강을 건널 엄두도 낼 수 없었다. 그는 외톨이였다. 젊은 수컷 리카온이 무리에서 쫓겨나는 건 좀처럼 드문 일이다. 트럭 소리가 멀어지자 그는 다시 러코메시 강에서 갈라진 치테이크 강을 따라 동쪽으로 긴 행군을 이어갔다. 그의 목표는 사피 지역을 지나 북동쪽에 있는 추어 지역에 가는 것이다. 관목 때문에 시야가 제한되는 단점이 있지만 사자와 하이에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동선이었다. 리카오는 대형견과 비슷한 몸집을 가진 동물이다. 아프리카 들개라고도 부르지만 개와는 전혀 다른 종이다. 검은색과 갈색, 흰색 털로 몸을 덮은 블루아이의 얼룩무늬는 리카온만의 외모적 특징이다. 인간의 지문처럼 개체마다 무늬가 다르다. 사냥을 위해 풀숲에 몸을 숨길 때는 탁월한 위장 효과를 발휘한다. 바람을 타고 온 두 가지 냄새가 블루아이의 코를 자극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물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 먹잇감이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리카온도 여느 포식자처럼 매복에 능숙하지만 고양이과 동물처럼 조심스럽게 다가가 기습하지는 않는다. 순간 최고 속력보다는 장거리 체력전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웅덩이에서 조심스럽지 않게 물을 마시고 있던 건 홍멧돼지 부자였다. 사자보다 크고 성질도 더러운 눈은 물론이고 드물게는 사자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는 무지막지한 야수인 아프리카 물소까지 사냥하는 게 리카온이지만 그것도 압도적인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여러 마리가 협동할 때나 가능하다. 단독 사냥할 때 선호하는 사냥감은 임팔라 정도다. 홍멧돼지도 나쁘지 않다. 본능은 그에게 빨리 덮치라고 신호했다. 하지만 블루아이는 사냥의 성공과 실패 두 가지 경우를 두고 신중하게 고민했다. 성공한다면 그동안의 허기를 단번에 채울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라 아비는커녕 새끼를 잡는 것도 장담할 수 없다. 만에 하나라도 실패하여 아비의 역습에 당한다면 돌이킬 수 없다. 그만큼 아비 홍멧돼지의 덩치가 상당했다. 개코 원숭이는 2인치에 달하는 송곳니를 가졌다. 아프리카 야생동물이 대부분 그렇듯 성질이 사나워 표범과도 맞서 싸운다. 그런 개코 원숭이가 홍멧돼지 성체의 어금니 공격에 수십 차례 당하던 장면을 블루아이는 기억하고 있다. 그 홍멧돼지는 척추가 끊어져 경련하고 있는 개코 원숭이를 산채로 씹어먹었다. 자기도 그런 꼴이 될지 모른다. 고민하던 블루아이는 태어난 척 홍멧돼지 부자 곁으로 다가가 목을 축였다. 갈증이 심한 상태이기도 했다. 포식자의 등장에 아비 홍멧돼지가 잠시 경계하는 듯하다 이내 다시 물을 마시기에 바빴다. 블루아이와 먼 쪽으로 자기 새끼를 옮기지도 않았다. 이제 겨우 청년기에 접어든 리카온 한 마리 정도는 큰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표현이었다. 블루아이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두며 때를 기다렸다. 스스슥 뭔가 풀을 스치며 움직이는 소리에 홍멧돼지 부자와 리카온 모두 빠르게 반응했다. 아프리카 사바나 메토키가 맞은편을 여유롭게 지나갔다. 코앞에 먹잇감이 지나가는 모습을 뻔히 바라볼 뿐 블루아이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달리기 선수인 치타도 쉽게 잡지 못할 정도로 빠른 녀석이기 때문이다. 대신 홍멧돼지가 녀석에게 시선을 팔려 방심한 모습이 보였다. 그 틈을 노려 블루아이가 기습을 시도했다. 블루아이가 첫 발을 내딛는 것과 동시에 홍멧돼지 부자가 도망치기 시작했다. 신경 쓰지 않는 척했지만 벼랑간 나타난 리카온이 언제 움직일지만 내내 예의주시하고 있던 것이다. 블루아이는 홍멧돼지 새끼를 아비로부터 떼어놓을 작정이었다. 하지만 아비 홍멧돼지는 새끼를 자기 옆에 꼭 붙인 채 한 몸이 되어 요리조리 방향을 바꿔가며 맹렬하게 도망쳤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리가 멀어졌지만 리카온의 사냥에서 기습은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 기습에 실패했다고 사냥을 포기하는 법은 없다.
심장과 폐의 크기가 모두 커서 적당한 속력을 유지하면서 오래도록 달리는 지구력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상대를 포위하거나 지쳐 쓰러질 때까지 달라붙는 게 리카온의 기본적인 사냥 방식이다. 블루아이가 속력을 늦추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이제 갯과 동물 특유의 인내력이 필요하다.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홍멧돼지를 추적하기로 했다. 단독 사냥은 처음이다. 누구에게 배운 사냥 기술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에 각인된 본능이 그를 이끌었다. 다시 고개를 세우고 터덜터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어느덧 해가 중천에 떴다. 낮에는 되도록 움직이지 않는 편이지만 굶어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언젠가 봐왔던 장소 같았다. 느낌이 좋지 않았다. 킁킁 블루아이가 낯익은 냄새를 맡았다. 소변을 뿌려 영역을 표시한 마킹 냄새였다. 자신과 함께 지내던 동족의 것이었다. 며칠 되지 않은 냄새인 걸 보니 그들의 영역 끄트머리에 들어온 것이 분명했다. 동쪽으로 한참 더 이동해 사피 지역을 지나고 나서야 북동쪽으로 갔어야 했다. 사냥감을 추적하느라 북쪽으로 너무 멀리 와버렸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냄새라도 남겼다가는 동족들이 자신을 추적해 올 것이다. 자신을 추방한 동족과 다시 마주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그는 다급하게 방향을 바꿔 리카온 영토의 동쪽 끝인 치외강을 건넜다. 아쉽지만 이제 홍멧돼지 부자는 포기해야 했다. 녀석들이 그대로 북쪽으로 갔다면 지금쯤 그가 속했던 무리의 서식처로 들어갔을 것이다. 시키지도 않은 음식이 배달된 꼴이다. 자신이 힘까지 빼놓았으니 리카온들에게 예정이 없던 푸짐한 점심거리가 됐을 것이다. 블루아이는 인간이 뚫어놓은 도로를 걸어 동쪽으로 향했다. 그동안 서쪽으로는 보츠와나, 북쪽으로는 잠비아 국경까지 넘나들었다. 동족을 찾기 위해 긴 여행을 했지만 소득은 없었다. 그의 본능이 이번에는 그를 동쪽으로 이끌었다. 다시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이렇게 혼자 지내는 생활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거친 야생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며칠 전 먹은 리추의 고기, 그 신선한 내장과 탄력 있는 허벅지 살을 떠올리며 그는 입맛을 다셨다. 홍멧돼지를 놓친 건 아무래도 아쉬웠다.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사냥 성공률이 가장 높은 포식자답게 골고루 발달한 시력과 청력이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다. 멀리 임팔라 무리가 눈에 들어왔다. 다시 사냥에 성공한다면 추워 지역까지 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100m, 50m, 먹잇감이 가까워졌다. 도로 안쪽에서 임팔라 수십 마리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다. 그중 새끼 3마리가 블루아이의 눈에 들어왔다. 혼자라고 해도 리카온이란 존재의 등장은 임팔라 떼를 혼비백산시키기에 충분하다. 습격에 놀라 우왕좌왕하는 동안 새끼 3마리 중 가장 취약한 녀석 하나를 노려 지독하게 뒤쫓는 건 리카온이 가장 선호하는 전략이다. 블루아이는 도로 옆 덤불에 몸을 숨긴 채 잠시 숨을 골랐다. 이럴 때 리카온을 뒤에서 보면 꼬리털만 보이는데 대개 흰색이다. 사관생도의 예복 모자에 달린 흰 깃털같이 생겼다. 이는 가이드가 된 깃발처럼 무리지어 사냥할 때 서로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홍멧돼지와는 다른 상대다. 임팔라의 반격은 위협이 되지 않으며 무리에서 떨어진 어린 녀석을 사냥하는 건 그야말로 시간 문제라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길어도 1시간 내면 땅바닥에 엎드린 채 탈진한 새끼 임팔라의 살을 물어뜯을 수 있다. 리카온은 사냥하기 직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꼬리를 뒤로 뻗으며 달려나간다. 고개를 수그린 블루아이가 임팔라를 향해 달려나가려다 멈췄다. 아뿔싸. 그제야 그는 자신이 조심스럽지 못했음을 알아차렸다. 언제부터였는지 누구인지는 몰라도 자신의 등 뒤에 추적자가 달라붙었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뒤를 돌아보는 건 상대에게 공격 시점을 알리는 행위다. 앞에서 불어오고 있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야 상대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에도 사냥을 포기해야 했다.
다시 도로로 나온 그는 불안한 발걸음을 옮겼다. 임팔라 무리를 지났다. 어린 임팔라들은 자신을 먹잇감으로 생각했던 상대가 저만치 지나가는 장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블루아이는 커다란 귀에 신경을 집중했다. 사자나 표범이라면 도로 양옆의 덤불에 몸을 감추며 조용히 따라오다가 옆에서 목을 노리고 덤벼들 것이다. 하이에나나 다른 리카온이라면 뒤쪽에서 다리를 노릴 것이다. 조금 속력을 높여 뛰기 시작했다. 길 옆 덤불이 수풀로 변하더니 이윽고 사방이 탁 트인 개활지가 나타났다. 여전히 바람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 그는 코 대신 눈으로 상대를 확인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느새 10여 미터 뒤로 쫓아온 점박이 하이에나 8마리였다. 줄무늬 하이에나, 갈색 하이에나 같은 청소부 동물과 달리 점박이 하이에나는 덩치가 매우 크며 사자 다음으로 무서운 포식자다. 많게는 100마리에 달하는 무리를 이끌기도 하는 우두머리 암컷은 덩치가 표범보다도 크다. 리카온과 마찬가지로 무리지어 사냥하는데 기세가 좋을 때는 숫사자를 포함한 아프리카의 포식자들까지, 심지어 인간까지 잡아먹는다. 회전 초밥으로 보였을 임팔라 무리를 그냥 지나친 것을 보면 그들이 노리는 건 블루아이 자신임이 분명했다. 리카온과 점박이 하이에나는 공이 높은 지능과 단단한 턱과 어금니를 가진 최고의 사냥꾼이지만 피지컬은 점박이 하이에나가 압도한다. 무리끼리 다투는 일이 종종 있기는 해도 서로 피해가 막중하기에 유혈 사태로 이어지는 일은 드물다. 하지만 상대 숫자가 적을 때, 특히 떠돌이를 발견했을 때는 다르다. 기어이 죽여야 직성이 풀린다. 같은 먹이를 놓고 경쟁하는 맹수들의 본능이다. 점박이 하이에나 8마리를 홀로 상대하는 건 숫사자에게도 버거운 일이다. 외톨이 리카온이 감당할 상대가 아니었다. 블루아이는 혼자였고 몸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다. 고통 없이 빨리 끝내달라고 목덜미를 내미는 편이 나을 수 있다. 리카온이 그렇듯 점박이 하이에나 역시 먹잇감에 숨통이 붙어있는 채로 식사를 시작하는 스타일이다. 인간의 귀에는 점박이 하이에나의 울음소리가 영 거슬린다. 하이에나의 다양한 울음소리에는 저마다 다른 목적이 있다. 동료를 부를 때는 소 울음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낸다. 사자가 다가오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공지를 할 때는 소리도 다급하다. 자기들끼리 회의할 때는 새 울음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낸다. 우리히히히히 지금처럼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처녀 귀신 웃음과 비슷한 소리가 들리면 긴장해야 한다. 지금부터 사냥을 시작한다는 공격 신호이기 때문이다. 우두머리 하이에나가 날카로운 어금니를 드러내며 블루아이를 향해 돌진했다. 폭력의 역사 1 방송 일을 시작하면서 촬영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그건 중국 촬영팀도 마찬가지였다. 현장에서 사고보다 두려운 건 일정에 맞추지 못하는 것이다. 벌써 한 달을 찍었는데 이제 곧 우두머리 암컷이 새끼를 낳을 텐데 세이브밸리를 떠나야 했다. 니웨 총감독이 여기저기 연락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통하지 않았다. 한 달 동안 리카온을 찍으며 그들의 특성을 많이 이해했지만 결국 방송으로 내보낼 수 없는 것만 찍은 꼴이 되었다. 헛수고였다. 중국과 한국 방송사가 다급하게 화상회의를 시작했다. 저녁 무렵 새로운 장소를 섭외했다는 소식을 받았다. 결국 BBC 팀이 촬영했던 마나풀스 국립공원이었다. 다들 허탈한 마음으로 짐을 꾸렸다. 12시간 동안 비포장 도로를 달려 마나풀스에 도착했다. 짐바브웨를 대각으로 횡단한 것이다. 공원 입구에서 입장권을 산 뒤 한참 들어가다 보면 검문소가 나온다. 그곳에서 입장권과 예약 명단을 확인한 뒤 잠베지강 바로 앞에 있는 롯지에 도착했다. 천재지변에 가까운 일을 당해 침통한 분위기였는데 숙소에 도착하니 거짓말처럼 모두 밝은 표정이 되었다.
한 달 동안 야영장에 있다가 사방에 벽이 있고 튼튼한 천장이 있는 제대로 된 건물을 만난 게 반가웠기 때문이었다. 오래도록 누리지 못한 문명을 누리게 됐지만 이곳이야말로 진짜 아프리카였다. 세이브밸리에서는 리카온을 따라다니다가도 가끔 민가를 볼 수 있었다. 마나풀수는 롯지 몇 곳을 빼면 주변 수백 킬로미터가 야생이었다. 바로 앞에 흐르는 잠베지강 저편은 잠비아였다. 강의 포악한 주인인 악어, 그 악어조차 평화주의자로 만드는 하마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국경을 넘나들었다. 다음 날부터 재개될 촬영을 앞두고 롯지에서 보낸 24시간은 모두에게 귀했다. 마음껏 먹고 마셨고 잠베지강을 구경했다. 관광객처럼 사진도 찍었다. 게임 드라이브를 나간 스태프들도 있었다. 나는 숙소 침대에 누워서 시간이 빨리 흐르기만을 바랐다. 깜빡 잠이 들었다가 누군가 다투는 소리에 깼다. 창문에서 누군가가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원숭이였다. 손짓으로 내쫓은 뒤 창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내밀어 누가 다투는지 엿보려고 했다. 내 옆방은 문 앞에 작은 테라스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나는 소리였다. 리웨 총감독이 알아들을 수 없는 중국어로 자기 조연출을 혼내고 있었다. 말로만 혼내는 게 아니라 손찌검까지 시작했다. 나를 충격에 빠지게 했던 건 열중시어를 한 채 얻어맞고 있는 조연출의 표정이었다. 리웨에게 귀싸대기를 맞고는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어디서 분명히 본 듯한 표정이었다. 리웨는 그것이 못마땅했는지 이번에는 주먹으로 조연출의 배를 때렸다. 그러자 조연출은 고통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그 표정도 어딘가 익숙했다. 리웨는 다시 그의 양뺨을 번갈아 때렸다. 조연출은 울기 시작했다. 리웨의 폭력은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던 내 어린 시절의 기억 한 조각을 호출했다. 중학교 1학년 때였으니 벌써 몇 년 전인가. 당시의 내 얼굴 모습이나 교복 상의 색깔 같은 건 희미하다. 다만 우리가 상태라고 불렀던 그 친구에 대한 기억만큼은 아직도 선명하다. 내게 중학교 시절은 훈련소나 고3 때보다도 더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뺑뺑이로 걸린 신설중학교는 집에서 버스로 40분이 넘게 걸리는 곳에 있었다. 코앞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만원 버스에 몸을 싣는 생활에 적응하는 건 쉽지 않았다. 가장 힘들었던 건 사춘기에 접어든 수컷들의 과도한 공격성이었다. 초등학교 때는 대부분이 동네 친구였는데 이제는 처음 보는 별 이상한 애들이 다 모였다. 학교 건물 완공이 안 된 상태라서 입학식은 근처 중학교를 빌려서 했다. 사내들만 모인 교실은 선생이 없으면 곧장 전쟁터로 변했다. 공사 자재가 학교 곳곳에 쌓여 있었다. 그곳에 있던 벽돌을 들고 와 머리를 찍은 녀석은 근신, 강목으로 허리를 후려 병원에 실려보낸 녀석은 유기정학 며칠, 손빤망이 처벌이었다. 쌍팔년도가 아니라 90년대 중학교인데도 그랬다. 교사들의 폭력도 상상을 초월했다. 슬리퍼 바닥으로 학생 뺨을 때리는 건 약과였다. 어느 정도 싸움 서열이 정해지자 조금 나아지는가 싶었다. 교실 뒷자리는 육식동물, 앞자리는 초식동물의 몫이 되었다. 가끔 초식동물끼리도 서열 다툼이 일어났는데 주로 육식동물들이 부추겼기 때문이었다. 초등학교 때 내내 순둥이였던 땅꼬마 민교가 제나미의 콧뼈를 부러뜨린 뒤 포효하던 모습을 보았다. 부모님끼리도 친분이 있던 그와 예전처럼 지낼 수 없었다. 상태라는 별명이 붙은 혁태는 겉모습부터 어딘가 부족해 보였다. 머리에는 비듬이 심하게 많았고 코딱지와 콧물을 교복바지에 문질러 닦는 습관 때문에 양 허벅지 부근이 번들거렸다. 말이 어눌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도 못했다. 노는 애들은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상태라는 별명을 붙였다. 가끔 자신이 만만치 않다는 걸 증명해야 했던 초식동물들이 녀석을 이용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그날 점심시간에 제나미도 그랬다. 맨 앞자리에 앉은 녀석과 티격태격하며 주먹질 직전까지 갔다가
애들이 말리자 씩씩거리며 자리에 앉더니 뜬금없이 상태에게 시비를 걸었다. 상태는 아직 밥을 먹는 중이었다. 뭘 꼬라봐야 병신 같은 게 눈 안 깔아? 상태는 제나미가 왜 그러는지 그가 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을 인식했기에 반사적으로 제나미의 얼굴을 뻔히 쳐다볼 뿐이었다. 존나 씨발 새끼가 야 눈 깔라고! 제나미가 자신의 눈앞에 종주먹을 흔들며 얘기해도 상태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제나미가 보여준 시각과 청각 정보는 상태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었다. 자신을 우습게 본다고 생각한 제나미는 스스로 분노 게이지를 끌어올렸다. 짧은 시간 동안 급속도로 흥분한 녀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상태의 멱살을 잡고는 뺨을 후려갈겼다. 찰싹! 커다란 소리가 교실에 울렸다. 족밥 새끼야! 내가 만만해? 갑자기 뺨을 얻어맞은 상태는 여전히 자신이 왜 맞았고 이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상대가 화가 났다는 것만은 파악했는지 조금은 민망하게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제나미는 그 웃음이 자신을 만만하게 본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상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제나미는 움찔했다. 알고 보니 그가 일어났던 건 똥이 마려워서였다. 퍽! 제나미는 주먹으로 상태의 얼굴을 후려갈겼다. 맞대응을 하기 전에 제압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이어서 발차기로 상태의 엉덩이, 허벅지를 가격했다. 구경꾼인 반 아이들에게 자신이 이 정도의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과시하려는 것이었다. 물론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지만. 상태가 상체를 숙이자 이번에는 배를 향해 무릎을 찔러 넣었다. 반장이었던 나는 방관자였다. 매 수업 시작과 끝, 조례와 종례 시간마다 차렷! 선생님께 경례! 를 외치고 가끔 담임의 심부름을 하고 환경미화 때 이틀 정도 고생하는 게 반장의 일이었지 싸움을 말리는 건 내 소관이 아니었다. 복부를 무릎으로 맞은 상태가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워낙 못생긴 얼굴이었는데 인상까지 쓰니 더욱 끔찍했다. 마주하고 있던 제나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갑자기 벌레라도 본 듯한 표정이 되었다. 그때까지는 상태를 샌드백처럼 여기며 평소에 못해본 공격 동작을 다 써먹던 녀석이 마구잡이로 난타를 가했다. 상태의 보온 밥통이 바닥에 떨어져 뒹굴었다. 때리지 마! 상태가 울면서 소리친 말이었지만 입모양을 보고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은 나뿐이었을지도 모른다. 다른 애들의 귀에는 AD마라고 들렸을 테니까. 제나미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고 상태는 울기 시작했다. 제나미는 상태의 머리끄덩이를 붙잡았다가 손에 비듬이 묻어나오자 욕을 하며 발로 찼다. 그만해라. 보다 못한 내가 간섭했다. 제나미는 상태를 노려보았던 그 불타오르던 눈빛으로 교실을 훑으며 누가 감히 끼어들었는지 찾아내려 했다. 그리고 그게 자신보다 훨씬 덩치가 큰, 아직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은 없지만 뒷자리 애들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반장인 걸 알고는 눈에 힘을 뺐다. 상태는 울면서 화장실로 뛰어갔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교실로 돌아오지 않았다. 제나미는 상태가 담임에게 일러 바쳤을까봐 불안해했다. 5교시를 마치고 영어 선생이 과제물 옮기는 걸 도와달라며 나를 불렀다. 함께 과제물을 들고 교무실에 들어갔을 때 우리 담임 자리에서 얘기를 나누던 아주머니가 보였다. 상태의 어머니라는 직감이 들었다. 화장실에 가기도 전에 바지에 똥을 지린 상태는 슬리퍼를 신은 채로 곧장 집으로 걸어갔단다. 수업을 마치고 애들과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다가 상태 어머니가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는 모습을 보았다. 아들이 두고 온 책가방과 보온밥통, 운동화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은근히 상태를 보호했다. 귀찮은 일이었고 보람도 없었다.
유일하게 자기 편을 들어주는 나에게도 신뢰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교실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해코지를 당하지 않는지에 대해 조곤조곤 설명해 주어도 상태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첫 중간고사에서 나는 전교 7등을 했다. 입학할 때 4등이었으니 하락한 것이다. 신설이어서 다른 학교에 비해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과학고등학교에 가기 힘든 성적이었다. 그래서 마음에 여백이 없었던 것일까. 시험 볼 때 다리를 떨었다는 이유로 상태는 애들에게 또 한바탕 괴롭힘을 당했다. 나는 녀석의 짝과 잠시 자리를 바꿔 앉아 다리를 떨지 말라고 열심히 지적해 주었다. 나 싫어! 몰라! 상태는 갑자기 큰 소리를 내고는 내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 그래도 내가 계속 잔소리를 하자 녀석은 책상 위에 고개를 쳐박고 양손으로 머리를 벅벅 긁었다. 하얀 비듬이 고동색 책상 위로 우수수 떨어져 하얗게 쌓였다. 나 역시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고 인지 능력과 감정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사춘기 소년이었다. 녀석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다. 너 저리 가! 상태가 두 팔로 나를 밀어내기까지 하자 내 안에 잠들어있던 사나운 짐승 한 마리가 튀어나왔다. 녀석에 대한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성적에 대한 불안, 그동안 상태를 괴롭혔던 녀석들에 대한 불만, 마음에 들지 않는 녀석들을 혼쭐 내주고 싶어도 모범생이라는 이미지를 지켜야 하는 압박 때문에 그동안 꾹 눌러 참아왔던 분함이 뒤섞였을 것이다. 보란듯이 계속 다리를 떨며 피가 나도록 머리를 세게 긁던 상태의 멱살을 잡았다. 그런데 제나미에게도 보였던 겁에 질린 표정을 녀석은 내게 보이지 않았다. 그게 나를 더 자극했다. 기어이 주먹을 휘두르고야 말았다. 퍽! 상태는 교실 바닥으로 쓰러졌다. 녀석의 코에서 피가 흘렀다. 그때 반 친구들의 표정을 잊을 수 없다. 초등학교 동창 민교는 그것 봐, 너도 그런 놈이잖아 하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녀석을 때리자마자 내 충동을 후회했다. 바닥에 누운 녀석을 안아 일으켜주려고 했다. 하지만 내게 중요했던 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반 아이들, 그들에게 비친 내 입지였다. 이왕 엎어진 물 그거라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이 병신 새끼가 내가 오냐오냐 해주니까 만만하냐? 뭘 쳐다봐 이 씨발 새끼들아! 내 목소리가 교실에 쩌렁쩌렁 울렸다. 교실 전체를 싸늘하게 둘러보는 내 눈빛과 감히 마주치는 녀석은 없었다. 다들 시선을 피했다. 맨 뒷자리 애들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이미 2차 성징을 마쳤던 나는 선생님들보다 덩치가 컸다. 한동안 누워있던 상태는 전처럼 울지 않았다. 대신 아무 말도 없이 가방을 싸더니 집으로 가버렸다. 이번에는 제남이 대신 내가 마음을 졸였다. 일주일 만에 다시 학교로 돌아온 상태를 보고 비로소 안도했다. 하지만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자 상태는 보이지 않았다. 상태가 특수학교로 전학 갔다는 얘기를 듣자 그의 어머니가 떠올랐다. 녀석이 화장실로 뛰어갔다가 집에 가버린 날 담임은 교무실에서 상태 어머니에게 나를 소개해 주었다. 자기 아들이 조금 부족하지만 나쁜 아이는 아니라고 이곳에서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며 어머님은 내 손을 꼭 잡았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상태는 이미 수염이 거뭇거뭇했다. 혹시 우리보다 나이가 많았던 건 아니었나 싶기도 하다. 이제 중년이 되었지만 나는 중학교 1학년 시절을 그 일련의 사건을 잊을 수 없다. 나는 폭력의 방관자였으며 종국에는 가해자로 그와 인연을 마쳤다. 대격변. 블루아이로서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우두머리 하이에나가 자신의 정면으로 치고 들어왔고 나머지 7마리는 넓게 퍼지며 포위망을 만들려 했다. 아프리카의 육식동물 중에서 전박의 하이에나와 1대1로 싸워 제압할 수 있는 건 사자밖에 없다. 게다가 8마리. 떠돌이 수사자까지 사냥할 수 있는 숫자다.
야생동물은 대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지만 블루아이는 코앞에 다가온 죽음 앞에 체념하지 않았다. 그는 상대가 공격해오자 곧바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전박이 하이에나는 리카온과 마찬가지로 폭발적인 속력은 없어도 엄청난 지구력으로 끈질기게 사냥감을 쫓는 사냥꾼이다. 하이에나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상 죽음의 때를 조금 미룰 수는 있더라도 완전히 도망치는 건 사실 불가능했다. 한 발짝이라도 잘못 디뎠다가는 날카로운 이빨에 다리와 엉덩이를 뜯기기 시작할 것이다. 이내 하이에나의 강인한 어금니에 자신의 뼈가 으스러지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엄청난 고통이 시작될 것이다. 내장이 흘러내리고 자신의 몸이 먹히는 끔찍한 장면을 두 눈으로 보다가 과다출혈로 천천히 죽어가는 게 하이에나를 만날 사냥감의 운명이다. 블루아이가 속력을 높였지만 추격자들은 초반부터 괜히 힘을 빼려 하지 않았다. 상대가 굶주려 체력이 떨어진 상태라는 걸 알고 있었다. 게다가 블루아이가 도망치는 방향은 자신들의 근거지 쪽이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블루아이는 방향도 바꾸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갔다. 몇 분간 지루한 추격전을 벌이던 블루아이와 하이에나 무리가 늪지대에 도착했다. 우기에는 물이 고이는 호수가 되지만 건기의 막바지라 중앙 부분만 촉촉할 뿐 바싹 말라 있었다. 곳곳이 패어 있어서 리카온이건 하이에나건 전력으로 달렸다가는 발목을 접질리기에 십상이었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 모두 속력을 높일 수 없었다. 메마른 호숫바닥을 천천히 가로지르며 블루아이는 조금이나마 체력을 충전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눈앞에 뱀처럼 구불구불하게 이어져 마나풀수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사피강이 나타났다. 서서히 땅거미가 질 무렵이었다. 블루아이가 갑자기 용수철처럼 앞으로 튀어나갔다. 이히히 우르히히 전박이 하이에나 무리가 다급한 울음소리를 냈다. 자신들과 비슷한 속력으로 터벅터벅 걷던 목표물, 이제 거의 다 잡았다고 생각했던 사냥감이 최후의 발악을 했기 때문이다. 우두머리 하이에나가 추격 명령을 내리자 다들 블루아이의 엉덩이 뒤에서 흔들거리는 흰 꼬리를 쫓아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메마른 사피강에 뽀얀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블루아이의 운명은 앞으로 길어야 5분 안에 결정될 것이다. 죽거나 혹은 살아남거나. 그는 귀를 쫑긋 세운 채 하얀 바닥에 드러난 사피강을 건넜다. 리카온의 귀는 생각보다 훨씬 커서 놀이공원에서 파는 머리띠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 커다란 귀는 소리를 듣는 것 말고도 체온을 식혀주는 역할을 한다. 지금은 체온도 문제가 아니다. 청각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감각이 한껏 예민하게 곤두서 있는 상태다. 인간은 진화를 거듭하며 지능이 높아졌고 수명도 늘어났다. 그러면서 후각에 이어 청각과 시각 성능이 차례로 퇴화하고 있다. 그러니 자신들과 비교할 수 없이 감각이 발달한 동물들이 얻는 정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짐작할 수 없고 이를 분석해 행동으로 옮기는 프로세스를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 귀납적인 판단, 그로 인해 발달한 직관은 인간만의 것이 아니다. 임팔라는 치타 다음으로 빠른 육상동물이지만 아프리카에 사는 육식동물에게 가장 만만한 먹잇감 중 하나다. 이들이 생존을 위해 고안한 전략은 집단 감시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한가롭게 풀을 뜯는 임팔라 무리는 신경망처럼 엮여서 누군가 위험을 감지하면 동시에 도망친다. 각 개체가 가진 청각, 시각, 후각 능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전략으로 진화의 산물이다. 문제는 워낙 감각기관이 민감한 만큼 정보의 양이 과하게 많다는 것에 있다. 집단 감시망이 성공하려면 흔들리는 덤불을 보자마자 풀숲에서 스슥거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그게 사자나 표범이 접근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바람이 부는 것인지를 빠르게 판단해야 한다. 직관이 필요한 것이다. 오판을 거듭해 무리가 괜한 도망을 하게 만든 임팔라는 미운 털이 박히게 되고 양치기 소년처럼 신뢰를 잃는다. 질과 양 모두를 만족시키는 중국 식당을 찾는 건 좀처럼 어렵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압박은 되레 집단 감시망을 무력화시키곤 한다. 리카온과 하이에나 같은 육식동물은 신뢰할 만한 최소의 정보를 빠르게 분석해 명료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에 특화한 방향으로 진화했다. 임팔라의 방어망이 정상 작동하건 아니면 오판으로 대처가 느려지건 어떤 경우에도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을 직관적으로 택하는 것이다. 블루아이는 명민하였기에 전박이 하이에나를 상대로 배수진을 치고 이판사판 덤비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감각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승부를 던졌다. 그의 전략은 모 아니면 도였다. 아니, 모가 나오지 않으면 도, 개, 걸, 윷 무엇이 나와도 죽는 판국이었다. 사피강을 지난 그는 바람을 등지고 잠베지강이 있는 북쪽으로 달렸다. 조금씩 숨이 가빠왔지만 쉴 수 없었다. 관목지대를 벗어날 때쯤에는 전박이 하이에나가 그를 거의 다 따라잡았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그의 뒷다리를 노렸다. 이런 상황에서는 쫓기는 자는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추격자를 따돌리려고 하거나 갑작스럽게 몸을 돌리며 반격하는 자세를 취해 당황하게 한 뒤 다른 방향으로 도망치는 선택을 한다. 하지만 추격자가 하나가 아닐 때, 게다가 하이에나 무리일 때는 좋은 선택이 아니다. 하이에나는 리카온 못지않게 무리식 사냥과 교대 추적에 능하다. 지그재그로 뛰면 다른 추격자가 금세 바짝 달라붙고 반격을 위해 몸을 돌리면 곧바로 포위당한다. 블루아이는 다급한 마음에 경솔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불안감 때문에 자신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는 실수도 하지 않았다. 부모가 물려준 자신의 강인한 다리를 부드럽고 탄력 있는 인대를 믿고 계속 달렸다. 사자 울음소리가 들린 건 그때였다. 으르렁거리며 다가오는 암사자 자매 뒤로 엄청난 크기의 숫사자, 마나풀스의 제왕이 위용을 드러냈다. 생존을 위한 블루아이의 검질긴 질주는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사피강에서 사자의 냄새를 맡은 그는 추적자들을 사자들의 영토 안으로 끌고 왔다. 전박의 하이에나들은 사자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요란한 울음소리까지 냈다. 와서 나 좀 죽여달라고 진동배를 눌러 저승사자를 부른 것과 다름없었다. 기회만 있으면 서로를 죽이고 싶어하는 리카온과 하이에나, 사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평화로운 화합의 자리가 될 가능성은 없다. 사자는 리카온과 하이에나 모두를 극도로 혐오한다. 이번 경우에는 적의를 드러내지 않은 채 은근슬쩍 자리를 피하는 리카온보다는 함부로 영토를 침범해 놓고는 자신을 향해 감히 이빨까지 드러내며 분노조절 장애 증세를 보이는 괘씸한 하이에나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게 당연했다. 전박이 하이에나 무리는 사자를 상대로도 물러서지 않고 용감하게 전투태세를 취했다. 하지만 오랜 추격전 탓에 지쳐 있었다. 암사자와는 대등하게 맞섰지만 체중이 3배도 더 나가는 숫사자는 달랐다. 겁도 없이 숫사자에게 대들던 젊은 하이에나 한 마리가 성난 숫사자의 앞발에 맞았다. 단 한 방으로 하이에나의 척추를 부러뜨린 숫사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목덜미에 송곳니를 찔러 넣었다. 결국 비싼 희생을 치르고 나서야 전박이 하이에나는 제정신을 차리고 분노를 조절했다. 만만했던 외톨이 리카온을 처리하지도 못했고 무리의 미래를 이끌 동료마저 잃었으니 참담했다. 그렇다고 슬퍼할 겨를도 없었다. 등 뒤에서 포효하는 숫사자의 응원에 힘입어 암사자 2마리가 자꾸만 자신들을 쫓아왔기 때문이다. 짧은 뒷다리로 뒤뚱거리며 그들은 다시 사피강을 건넜다. 블루아이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자신의 본능이 가라고 지시한 추워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커다란 태양이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다. 사력을 다해 도망치느라 체력을 모두 소모한 블루아이는 배가 고팠다. 고작 벌레 몇 마리를 잡아먹은 것으로는 간에 기별도 가지 않았다. 만만한 사냥감인 쥐나 새라도 나타나면 좋으련만 그마저 눈에 보이지 않았다. 리카오는 본래 한 곳에 정착하지 않는 떠돌이다. 새끼들을 키우는 굴도 자신이 판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다른 동물이 파놓은 걸 무단으로 탈취하여 쓰곤 한다.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지만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사자처럼 압도적인 무력을 가진 것도, 표범처럼 나무 위에 오르는 재주를 가진 것도, 치타처럼 빠른 것도 아니다. 늘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믿을 건 함께 무리를 이룬 동료들이다. 블루아이는 가족이 없다. 그의 어미는 그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죽었다. 형제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암컷 리카오는 어느 정도 성장하면 가족을 떠나 다른 무리에 들어가거나 새로운 무리를 만들지만 수컷은 보통 한 무리와 평생을 함께한다. 블루아이처럼 이제 갓 청년이 된 수컷이 무리에서 쫓겨났다는 건 외롭게 살다가 죽게 될 운명이라는 걸 의미한다. 터벅터벅 걷던 블루아이가 걸음을 멈추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고 허기져 한 걸음을 내딛기도 힘든데 앞에 구릉지대가 나타났다. 구릉을 넘으면 시간을 벌겠지만 사냥감을 찾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얼마 안 남은 체력마저 소모될 것이다. 그렇다고 평지로 우회하다 해가 져버리면 사냥하기는커녕 사냥감이 될 확률이 높다. 깊은 고민에 빠진 듯 블루아이는 지고 있는 태양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인간의 시선으로 보자면 그의 모습이 깊은 감상에 잠긴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물론 리카온처럼 유기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포유동물은 감정이 잘 발달해 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때로 무모한 용기를 내기도 하고 사냥이나 전쟁 중에 동료가 죽으면 약속이나 한 듯 꼬리를 내린 채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며 애도한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다. 자신의 슬픈 과거를 되돌아보며 비애에 잠기거나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근거 없는 희망을 꿈꾸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오로지 지금, 그리고 이곳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이건 블루아이만의 특별한 성정이 아니다. 오랜 시절 동안 그렇게 사고한 리카온만이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고민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다. 외톨이가 된 이후 위기가 아니었던 날이 드물 정도이지만 오늘은 그에게 최악이었다. 별 수 없으니 일단 구릉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다. 우뚝 솟은 나무 아래에서 갓 잡은 톰슨 가젤의 목덜미를 문 채 숨을 헐떡이던 치타를 만난 건 그에게 더없는 행운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옷장에 오랫동안 넣어두었던 바지를 꺼내 입었는데 주머니에 5만원권 여러 장이 들어있는 꼴이다. 치타의 몸은 오로지 빠른 속력을 내는 방향으로만 진화했다. 반대로 체력이 저지르며 생긴 것과 다르게 나무를 타지 못한다. 이 치명적인 단점은 치타가 늘 죽소서 개주는 포식자이면서 늘 억울하게 약탈당하는 신세로 살게 만든다. 애써 잡은 사냥감을 놓치는 것은 물론 되레 사냥감에 쫓기는 모습을 자주 보여 아프리카의 호구라는 별명도 붙었다. 블루아이는 코를 잔뜩 찡그려 인상을 쓴 채 치타를 위협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지금껏 자신을 따랐던 요행도 더는 바랄 수 없을 것이다. 치타 역시 고생 끝에 겨우 잡은 톰슨 가젤을 포기할 수 없었다. 입에 물고 있던 사냥감을 질질 끌며 뒷걸음질 쳤다. 한 발, 두 발. 블루아이가 자신을 위협하며 다가오자 치타는 당혹스러웠다. 자신이 아무리 호구라고 해도 아직 어린 티가 가시지 않은 리카온 한 마리는 충분히 상대할 수 있었다. 여러 차례의 전력 질주 끝에 겨우 사냥에 성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체력이 고갈된 상태지만 상대의 몰골 역시 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녀석의 본능은 사냥감을 포기하라고 외치고 있었다. 블루아이가 내민 날카로운 이빨 때문은 아니었다. 블루아이는 필사적이었다. 상대가 치타가 아니라 표범이나 하이에나였더라도 덤벼야 했다. 기필코 먹이를 쟁취해야 했다. 저 탐스러운 톰슨 가젤을 먹지 않으면 내일 떠오르는 해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벼랑 끝에 선 블루아이가 치타를 향해 돌진했다. 치타는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본능에 순응하기로 했다. 톰슨 가젤을 땅에 버린 뒤 다급하게 도망쳤다. 사자와 하이에나 중에는 리카온을 따라다니며 사냥을 마치기만 기다리는 녀석들도 있다. 그들에게 먹이를 뺏기는 경험이 쌓이자 리카온은 자신들만의 식사 원칙을 만들었다.
배가 고파도 먹이를 두고 동료와 다투지 않는 것, 그리고 최대한 빠른 속도로 먹는 것이다. 자신의 체중과 비슷하니 혼자 다 먹을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양이었지만 블루아이는 리카온답게 서둘러 식사를 시작했다. 개와 고양이가 그렇듯 리카온이나 치타나 정록 생명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블루아이는 자신의 눈 색깔이 어떤지 모른다. 치타 역시 그랬다. 다만 지금껏 보아온 동물들과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 정도는 있었을 것이다. 블루아이는 자신의 푸른 눈을 희번덕거리며 아직 뜨끈한 톰슨 가젤의 몸을 뜯었다. 편안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